어머니, 저는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부디 몸 건강히 맡은 바 혁명 과업을 완수하고 돌아오십시오. 이것은 3년 전 제가 평양을 떠나기 전 18살 딸아이가 제게 보낸 마지막 편지입니다. 제 딸 민지는 김일성 종합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저는 제 딸의 그 꿈을 이뤄주기 위해 외화벌이 전사라는 붉은 훈장을 달고 이곳 동남아시아의 지옥으로 떠나왔습니다. 제 이름은 박선영입니다. 저는 평양상업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당의 신임 하나로 이곳 평양관 식당의 지배인으로 발령받았습니다. 낮에 평양관은 화려했습니다. 남조선 관광객들과 현지 부호들은 지상 낙원에서 온 우리 여성들의 화려한 춤과 노래, 그리고 맛있는 냉면을 즐기기 위해 달러를 아낌없이 썼습니다. 저는 매일 밤 금고에 쌓이는 달러 뭉치를 세며 안도했습니다. 이 돈이면 당에 바쳐야 할 충성 자금을 채울 수 있다. 그리고 내 딸 민지의 대학 뇌물 5,000달러를 마련할 수 있다. 북한에서 대학은 돈입니다. 아무리 성분이 좋고 수제 소리를 들어도 당 간부의 주머니에 찔러 넣을 달러가 없으면 제 딸의 미래는 그저 그런 공장의 노동자로 끝날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제 딸만큼은 저처럼 충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바치는 삶을 살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배인이라는 감투를 쓰고 이곳에서 달러 노예가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팔아야 할 것이 음식과 술 그리고 저의 충성심뿐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날 밤이었습니다. 식당 영업이 끝나고 종업원들과 함께 생활총화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현지 보이부 책임자인 최 부장이 술에 취해 식당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김정일의 초상화를 똑 닮은 배가 나오고 탐욕스럽게 생긴 자였습니다. 그는 다짜고짜 20살도 채 되지 않은 어린 종업원 영미의 손목을 잡아챘습니다. 박 지배인 동무, 오늘 저기 현지 왕 회장이 우리 식당에 거금을 풀었어. 기분이 좋으시단 말이야. 오늘 밤 영미 동무가 특별 봉사를 좀 해야겠어. 특별 봉사. 저는 그 단어의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밤 시중, 즉 성상납을 의미하는 그들만의 은어였습니다. 저는 제 딸 민지와 동갑내기인 영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최 부장 동지, 영미 동엠는 아직 어립니다. 그리고 특별봉사는 저희의 과업이 아닙니다. 그 순간 최 부장의 눈빛이 짐승처럼 변했습니다. 그는 제 뺨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짝! 소리와 함께 저는 식당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그는 제 머리채를 움켜쥐고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박선영 동무, 지금 내년이 당의 외화벌이 과업을 방해하는 기가 저 왕 회장 주머니에서 나오는 달러가 다 누구 주머니로 들어가는지 몰라. 그 돈이 있어야 내 딸년 대학도 보내고 하는 거 아니냐고. 그는 제 딸 민지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 딸이 평양에서 저들의 인질이 되어 있음을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최 부장은 저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영미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지배인이 저 모양이니 오늘 밤은 내가 대신 혁명 과업을 수행해야겠다. 영미는 살려주세요, 지배인 동지. 라며 저를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저기서 저항하면 저와 영미는 당장 내일 반역자가 되어 북송선에 실릴 것입니다. 북송? 그것은 소멸을 의미했습니다. 제가 소멸되면 평양에 혼자 남은 제 딸 민지의 인생도 함께 소멸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엎드린 채 최 부장을 향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부장 동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영미는 아직 너무 어립니다. 제가 대신 특별 봉사를 하겠습니다. 최 부장은 저를 비웃었습니다. 박 지배인 동무, 자네는 딸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구만. 그래, 좋아. 내년은 늙어서 맛이 없으니 대신 내가 직접 영미를 교육시켜서 데려와. 오늘 밤 12시까지 왕 회장의 호텔 방으로. 그날 밤 저는 제 손으로 제 딸과 동갑인 영미에게 화장을 시켰습니다. 제일 화려한 한복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미안하다 영미야. 살아서 돌아가려면 우리는 짐승이 되어야 한다. 저는 울부짖는 영미의 손을 잡고 그 왕 회장이라는 늙은 남자의 호텔방에 제 손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저는 지배인이 아니었습니다. 포주였습니다. 외화벌이 전사가 아니라 달러 노예였습니다. 그날 이후 지옥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특별봉사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보이부 간부들과 현지 유력자들은 밤마다 저희 식당을 유흥가처럼 드나들었습니다. 저의 임무는 어린 종업원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고 그들이 특별봉사에 순응하도록 사상교육을 시키는 것이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달러를 세었습니다. 영미의 몸값으로 받은 더러운 돈, 제가 밤 시중을 들며 받은 굴욕의 돈, 그 돈을 세며 제 딸 민지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민지야, 조금만 참아라. 엄마가 이 돈만 모으면, 이 5,000달러만 모으면 이 지옥에서 나갈 수 있다. 너를 대학에 보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제 영혼을 제 딸의 미래와 맞바꾸고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라는 이름의 가장 비참한 노예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낮에는 손님들 앞에서 지상 낙원을 노래하는 배우였고 밤에는 달러를 벌기 위해 굴욕을 참아내는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식당의 어린 종업원들에게는 그들을 지옥으로 밀어넣는 악마였습니다. 저는 매일 밤 저를 최 부장의 놀이개로 만들었던 제 자신을 저주했습니다. 어린 영미의 망가진 눈동자를 볼 때마다 제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저의 모든 것, 제 목숨보다 소중한 딸 민지가 평양에 인질로 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지옥 같은 시간을 1년이나 버텨냈을 무렵 1년에 단 한 번 허락되는 국제전화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물론 저 혼자 조용히 통화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 옆에는 최 부장이 앉아 통화 내용 한마디 한마디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1년 만에 듣는 딸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그래, 민지야, 엄마다. 밥은 잘 먹고 공부는 잘하고 있니? 수화기 너머의 딸아이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어머니. 저는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18년을 제 손으로 키운 딸입니다. 그 목소리가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말을 삼켜야 했습니다. 민지야, 사실 엄마는 지옥에 있단다. 매일 밤 죽고 싶은 심정이다. 하지만 그 말은 저와 제 딸을 소멸시킬 뿐이었습니다. 저는 최 부장의 눈치를 보며 준비된 대답을 앵무새처럼 내뱉었습니다. 그래, 민지야. 이곳은 장군님의 배려 덕분에 정말 살기 좋은 곳이다. 엄마도 잘 지내고 있으니 너는 오직 공부에만 전념해서 꼭
꼭 김일성 대학에 들어가야 한다. 그 말이 제가 딸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진심이었습니다. 전화는 10분 만에 끊겼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최 부장 앞에서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장 동지, 장군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도 모르게 이불 속에서 울었습니다. 딸의 그 떨리던 목소리, 그 목소리가 저를 채찍질했습니다. 그래, 조금만 더 참자. 5,000달러. 그 돈만 모으면 된다. 그 돈만 모으면 내 딸은 나처럼 살지 않아도 된다. 그날부터 저는 더 악착같이 달러를 긁어 모았습니다. 왕 회장의 밤 시중을 들고 나온 영미의 손에 쥐어진 더러운 팁까지 단 한 달러도 빼놓지 않고 금고에 모았습니다. 최 부장이 요구하는 특별 봉사에도 저는 불평 한마디 없이 따랐습니다. 그가 제 어깨에 손을 얹을 때마다 구역질이 치밀었지만 저는 제 딸 민지의 얼굴을 떠올리며 웃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더 흘러 마침내 제 금고에는 저의 피와 영미의 눈물과 저의 굴욕이 뒤섞인 5,000달러가 모였습니다. 저는 그 돈다발을 들고 최 부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 그 돈을 뇌물로 바쳤습니다. 부장 동지, 제 딸 민지가 곧 대학 입학 시험을 봅니다. 부디 이 돈을 평양의 간부님께 잘 전달해 주셔서 제 딸이 김일성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최 부장은 그 5,000달러를 받아들고는 만족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박 지배인 동무 걱정 말라. 자네의 그 충성심이면 자네 딸년 하나 대학 보내는 것쯤이야 일도 아니지. 이 돈은 내가 책임지고 평양에 잘 전달하겠네. 저는 그 짐승 같던 최 부장의 발등에라도 입을 맞추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부장 동지, 그날 밤 저는 1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잤습니다. 이제 끝났다. 이 지옥도 곧 끝이 난다. 내 딸은 이제 대학생이 될 것이다. 저는 남은 임기만 채우고 평양으로 돌아가 딸과 재회할 날만을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2달 뒤 평양에서 날아온 편지 한 통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편지는 평양의 친척을 통해 최 부장의 감시를 피해 몰래 전달된 제 여동생의 편지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언니, 민지가 대학 시험에서 떨어졌어. 아니, 시험조차 보지 못했어. 언니가 보낸다는 그 돈은 도착하지 않았어. 민지는 지금 출신 성분을 의심받고 있어. 외아벌이 나간 엄마가 사상적으로 불순하다는 소문이 돌면서 민지는 반동분자의 딸로 낙인 찍혔어. 지금 보위부의 감시를 받고 있어. 언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편지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5,000달러. 최 부장, 그가 그 짐승이 내 딸의 목숨값을 내 피눈물이 맺힌 그 돈을 전부 가로챈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딸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그 대가로 제 딸은 반동분자의 딸이 되어 소멸될 위기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저의 충성은, 저의 희생은 완벽하게 배신당했습니다. 저는 제 손으로 제 딸을 벼랑 끝으로 밀어넣은 가장 어리석은 어미였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돌아갈 평양도 없었습니다. 제 여동생의 편지를 읽은 그날 밤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아니, 죽을 수 없었습니다. 제 딸 민지가 평양에서 반동분자의 딸로 보위부의 감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만약 이곳에서 사고로 죽거나 반역을 꾀하다 잡혀가기라도 한다면 제 딸은 그 즉시 소멸될 것이 뻔했습니다. 이대로 북조선으로 돌아가도 저는 충성 자금을 채우지 못한 무능한 지배인일 뿐입니다. 저의 배신당한 뇌물 이야기는 그 누구도 들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돌아가도 딸과 함께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운명이었습니다. 저에게 남은 길은 단 하나였습니다. 탈출. 이 지옥에서 탈출해서 남조선으로 가는 것. 그곳에서 돈을 벌어 브로커를 사서 내 딸 민지를 저 지옥에서 빼내오는 것. 그것이 제가 살아남아야 할 유일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제 모든 슬픔과 절망을 차가운 복수심과 모성애로 바꾸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최 부장의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에 칼을 꽂을 날을 기다리는 사냥개였습니다. 저는 이전보다 더욱 처절하게 최 부장에게 복종했습니다. 그가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면 저는 더 환하게 웃으며 술을 따랐습니다. 부장 동지, 제 딸의 일은 다 부장 동지 덕분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 은혜를, 저는 제 딸이 반동으로 몰렸다는 사실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최 부장은 제가 모든 것을 모른다고 믿는 듯 했습니다. 그는 저의 완벽한 충성 연기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동시에 저는 탈출을 위한 동아줄을 찾아야 했습니다. 식당에는 수많은 남조선 사람들이 드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저희를 그저 북한 여자 구경거리로만 대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김 사장이라고 불리는 50대의 남조선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손님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저희에게 함부로 술을 따르라고 하지 않았고 짓궂은 농담을 건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냉면을 먹고 저희의 공연을 박수 쳐주며 가끔은 슬픈 눈으로 저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는 식당의 단골이었고 최 부장에게도 비싼 술을 사주며 사업 파트너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의 모든 것을 이 적국의 사업가에게 걸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김 사장이 식당을 찾았습니다. 저는 그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물수건을 들고 그를 따라 나서는 척하며 아무도 보지 않는 복도에서 제 손에 몰래 숨겨두었던 작은 쪽지를 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 쪽지에는 제 피눈물 같은 한마디가 적혀 있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저를 이곳에서 꺼내주십시오. 제 딸이 죽어갑니다. 김 사장은 아무 말 없이 그 쪽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리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만약 김 사장이 이 쪽지를 최 부장에게 넘긴다면 저는 내일 아침 해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김 사장이 다시 식당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최 부장과 함께였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구나. 최 부장은 저를 불렀습니다. 박 지배인, 이리 와서 김 사장께 술 한 잔 올리게. 저는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심정으로 술병을 들고 그들 앞에 섰습니다. 김 사장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최 부장에게 말했습니다. 최 부장, 내가 내일 모레
아주 큰 건으로 식자재를 좀 떼어가야겠어. 저기, 박 지배인이 직접 물건을 좀 골라줘야겠는데. 내일 아침 10시에 중앙시장에서 만날 수 있겠나? 최 부장은 큰 건이라는 말에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요, 김 사장님. 박 지배인, 내일 아침 10시다. 무조건 최고급으로 모셔라.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중앙시장, 아침 10시. 그것이 김 사장이 저에게 보낸 탈출 신호라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저처럼 밤 시중을 들며 고통받던 어린 종업원 영미를 불렀습니다. 저는 영미의 손을 잡고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영미야, 나는 내일 이곳을 떠난다. 남조선으로 갈 것이다. 영미는 겁에 질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를 그 지옥에 밀어넣어.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너도 보지 않았니? 이곳은 희망이 없다. 나와 같이 가겠니? 같이 이 지옥에서 나가자. 영미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식당의 금고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저의 피눈물이었던 그 달러 전부를 제 옷 속에 감추었습니다. 이것은 내 딸 민지를 구해낼 브로커 자금이었습니다. 그리고 영미와 뜻을 함께하기로 한 또 다른 종업원 한 명. 저희 셋은 식자재 구매를 핑계로 지옥 같던 평양관의 문을 나섰습니다. 최 부장은 술이 덜 깬 얼굴로 우리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박 지배인, 큰 건 놓치지 말라. 저는 그 짐승을 향해 제 인생 마지막 충성의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네, 부장 동지, 맡겨주십시오. 오전 10시 중앙시장. 약속된 장소에는 김 사장이 없었습니다. 대신 낯선 현지 남자가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브로커였습니다. 그는 저희를 보자마자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빨리 차에 타. 저희 셋은 그 검은색 승합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차가 출발하는 순간 저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서 박선영, 내년. 거기서 최 부장이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것이었습니다. 브로커는 욕설을 내뱉으며 엑셀을 끝까지 밟았습니다. 젠장, 벌써 들켰어. 도심 한복판에서 끔찍한 추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가 탄 승합차 뒤로 최 부장이 현지 공항 경찰의 오토바이를 대동하고 미친 듯이 쫓아왔습니다. 잡아라, 전현들. 남조선 간첩이다. 잡아. 시장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차는 사람들을 피해 좁은 골목길을 고개하듯 달렸습니다. 영미는 옆에서 비명을 지르며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두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제 딸 민지의 얼굴만을 떠올렸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간다. 엄마가 너를 구하러 꼭 간다. 얼마나 달렸을까? 차가 끽 하는 굉음과 함께 멈춰 섰습니다.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내려, 저기다. 저 안으로 뛰어. 눈을 떴을 때 제 눈앞에는 높은 담벼락과 그 위에 펄럭이는 태극기가 보였습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이었습니다. 저와 영미는 차에서 내려 마지막 힘을 다해 그 철문을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저희는 북에서 왔습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최 부장의 절규가 들려왔습니다. 이 반역자년들, 거기서 대사관의 철문이 열리고 저희는 안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문이 철컹하는 소리와 함께 닫혔습니다. 지옥의 문이 닫힌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의 그 차가운 철문이 저와 최 부장의 지옥을 갈라놓았습니다. 저는 그 문에 기댄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함께 탈출한 어린 영미의 손을 잡고 끝났다. 영미야, 이제 정말 끝났다. 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며칠 뒤 저희는 비행기를 타고 꿈에 그리던 대한민국 서울 땅을 밟았습니다. 공항에 내리던 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평양의 주체 사상탑 불빛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수천, 수만 개의 화려한 불빛, 밤하늘을 수놓은 그 불빛들을 보며 저는 천국에 도착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국가기관의 조사를 받는 동안 저는 제가 겪었던 모든 일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평양상업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것, 지배인으로 파견된 것, 그리고 최 부장에게 밤 시중을 강요당하고 딸의 뇌물을 빼앗긴 그 끔찍한 진실까지 저는 이제 이 자유의 땅에서는 저를 이해해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조사하던 한 조사관의 눈빛은 제가 평양에서 봤던 최 부장의 그 의심 많고 탐욕스럽던 눈빛과 이상하게도 닮아 있었습니다. 그는 저의 진술서를 보며 비웃듯 물었습니다. 박선영 씨, 평양상업대학 수석 졸업에 지배인이라 북한에서 그 정도 엘리트가 정말 극가성 상남 몇 번 때문에 탈출을 결심했다고요? 솔직히 말하세요. 지령받고 내려온 거 아닙니까? 간첩. 저는 지옥에서 목숨을 걸고 탈출했는데 이곳에서 저는 간첩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조사관은 저의 밤 시중 고백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봤습니다. 해외 식당에서 지배인까지 하신 분이 몸 파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다 먹고 살자고 한 일 아니었습니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도 저는 인간 박선영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북에서 온 간첩이었고 어떤 이에게는 달러를 벌기 위해 몸을 팔던 북한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기쁨조가 그랬듯이 해외 식당 지배인이라는 그 꼬리표는 자유의 땅에 와서도 저를 올가매는 또 다른 주홍 글씨였습니다. 하나원을 나와 저는 박선영이라는 이름이 적힌 대한민국 신분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는 이곳에서 정착하라며 준 얼마간의 정착금이 쥐어졌습니다. 저는 그 돈을 받자마자 브로커부터 수소문했습니다. 제 딸이 평양에 있습니다. 19살입니다. 얼마면 제 딸을 저 지옥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습니까? 브로커는 저에게 천문학적인 액수를 불렀습니다. 제가 밤 시중을 들며 1년간 모았던 5,000달러의 수십 배가 넘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다시 달러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지난날이 굴욕과 희생을 위한 노예였다면 이제부터는 내 딸을 구하기 위한 엄마로서의 싸움이었습니다. 저는 평양상업대학 수석 졸업생이라는 그 하찮은 자존심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나만의 한 식당 주방에 들어가 설거지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루 14시간씩 뜨거운 물에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왔지만 저는 민지의 얼굴을 떠올리며 버텼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돈 벌고 있다. 이 돈 모아서 엄마가 너 데리러 갈게.
설거지로 모자라 밤에는 건물 청소를 했습니다. 주말에는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남조선 사람들이 저의 어눌한 북한 말투를 비웃을 때도 저는 웃었습니다. 괜찮다. 나는 민지 엄마다. 그렇게 지옥 같던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저는 이곳 서울의 한 귀퉁이에서 아주 작은 두부밥 가게를 열었습니다. 제가 평양에서 제 딸 민지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떠났던 그 두부밥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콩을 갈고 두부를 만들며 북녘 하늘을 바라봅니다. 민지야, 밥은 굶지 않고 먹고 있니? 그 반동분자의 딸이라는 낙인 때문에 어디론가 끌려간 것은 아니니 제 딸은 올해로 21살이 되었습니다. 가장 예쁠 나이에 엄마가 탈북자라는 이유로 어떤 고통을 겪고 있을지 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탈출한 그날 저를 도왔던 그 김 사장님은 이후로 다시는 뵙지 못했습니다. 그분 역시 저 때문에 위험해지셨을지도 모릅니다. 저와 함께 탈출했던 어린 영민은 지금 다른 도시에서 저처럼 악착같이 돈을 벌며 북에 있는 가족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자유를 얻었지만 제 심장의 절반은 여전히 저기 평양의 지옥에 인질로 잡혀 있습니다. 제가 매일 버티는 이 자유는 언젠가 제 딸을 만날 그날만을 위한 기다림입니다. 오늘 밤에도 저는 잠들기 전에 제 딸 민지의 사진을 손에 꼭 쥡니다. 민지야, 기다려라. 엄마가 조금만 더 돈을 벌어서 반드시 너를 데리러 갈게. 이 엄마가 목숨을 걸고 너를 이 자유의 땅으로 데려올게.